오늘의 주제는 고구려는 왜 전성기에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입니다. 거기에 이제 국력을 소모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선비족이 만들었던 북이가 북연이란 나라를 침공합니다. 당연히 북이가 오니까 고구려도 출동을 했습니다. 북연의 왕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포로라고 해야 될지 구해주는 거라고 해야 될지 하여간 그렇게 데리고 유유히 돌아오게 됩니다. 왕의 권력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 중앙과 지방만의 싸움이 아니라 중앙 내부에서 심지어는 가족 갈등 같은 걸로 벌어지게 됩니다. 왜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나 걸렸느냐, 이게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임영환의 한국사, 오늘의 주제는 고구려는 왜 전성기에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입니다.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어찌 보면 수당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국력을 소모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광개토왕, 장수왕 때 한참 고구려의 전성기에는 왜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광개토왕, 장수왕 시대에 대해서 너무 짧아. 그 수많은 사건과 전쟁 속에서 스토리가 너무 짧아서 이걸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 좀 비슷한 기록이라도 있어야 이거 어떻게 유추라도 하는데 아예 아무런 기록이 없을 때 상상으로는 역사학자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고구려가 왜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속에는 뭔가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됐겠지, 최소한 이런 꼴은 안 당했겠지, 이런 이제 이렇게 기대들이 막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그 기대가 뭐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기대라는 것이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조직이든 시대든 뭐든 간에 이제 불만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시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 내하고 하여간 이런 상상 속에 되면 문제가 안 떠올라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 아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거는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냥 조화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통일을 했더라면 속에는 대제국이 되었겠지. 대제국이 되었고, 또 하나는 고구려가 통일을 했더라면 달라질 거는 물론 우리나라가 커졌겠죠. 강대국이 되고 커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속에 이제 말갈족도 포함이었기 때문에 좀 다국적 다민족 국가가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주의 유목 환경과 한반도의 농경 환경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하면 한없이 좋아요. 강대국이 되고 유목 지역과 농경 지역이 교육을 하면서 국내 무역도 활성화 됐을 것이고 등등등 해서 생각하면 막 다른 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나쁜 쪽으로 보면 강대국이 되면 그만큼 전쟁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정말 사생결단을 해서 중국을 점령했을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모르는 거죠. 이런 말도 잘못하면 또 나중에 여진족도 했는데 우리가 중국 대륙까지 다 점령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상상의 나라는 막 펴져가지만 청나라가 중국 점령하고 청나라 만주족이 없어졌잖아. 기타 등등 이렇게 좋은 방면 안 좋은 방면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한한 기대를 품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게 또 상상만 갖고 되나? 여기서 무슨 얘기하면 또 감정이 받치고 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는 게 싫다는 거냐? 또 이렇게 이제 막 나오니까 학자분들이 이제 대답하기 싫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너무 과도한 상상은 자유지만 그 상상에 가치를 부여해서 분노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이렇게 사람을 매국노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 다들 부담스러워 못 하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왜 통일을 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주 가볍게 대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용감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대답이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끄떡끄떡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더 신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간단해. 아주 간단해.
고구려가 강했지만 신라와 백제가 힘을 합친 것만큼은 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2배, 3배 강한 게 아니라 1.5배 강했어. 그러니까 1대1이라면 다 팰 수 있었는데, 둘이 덤비니까 못 팬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은 정답이에요. 왜? 역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고, 또 많은 분들이 오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그래서 좀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뭐 당연히 완전한 대답은 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을 노리던 역도 선수가 180kg는 들었는데 200kg에서 실패해서 금메달을 못 땄어요. 아니, 저 선수가 왜 200kg를 못 들었지? 그랬더니 간단해. 180kg를 들 힘은 있었지만 200kg를 들 힘은 없었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인데 뭔가 좀 허탈하죠. 그래서 오늘은 고구려가 왜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하여간 있는 사례를 쥐어 짜서 좀 더 뭔가 국가적이고 좀 뭔가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한 설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27년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436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선비족이 만들었던 북이가 북연이라는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때 북연의 수도가 조양에 있었어요. 지금 그 요동반도 근처에. 그런데 북연은 북이가 쳐들어올 줄 알고 원래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고구려하고 동맹을 맺어놨습니다. 만약에 제가 쳐들어오면 고구려가 도와주는 거로. 당연히 북이가 오니까 고구려도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양에 있던 화룡성이라고 했는데 화룡성에 북이와 고구려군이 화룡성을 가운데 두고 북이와 고구려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당시 북연에 있던 이제 신하들이 야, 이거 우리가 이거 되겠니? 그래가지고 북이에 항복하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대신 몇 명의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몰아내고 북이한테 항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여간 뭐가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쿠데타가 성공하지도 못했고 북이는 북이대로 이거 음모 아니야 그래서 성 안으로 진입을 안 하고 있었대요. 그 틈에 고구려가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이게 도와주러 온 나라인데 어쨌든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의미였는지 어쨌는지 좌우간 반란군도 죽이고 성도 모조리 약탈하고 하여간 특히 미녀는 다 가져갔다. 그래서 하여간 엄청난 약탈을 하고 북연의 왕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포로라고 해야 될지 구해주는 거라고 해야 될지 하여간 그렇게 데리고 유유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 북이는 멸망시키러 왔고 고구려는 구원하러 가서 북이에 항복하려는 반군을 제압하고 왕하고 뭐 거기 수도에 있던 걸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여간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면 고구려도 그 도와준다는 게 핑계였고 북연을 어떻게 해치우려고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간 북연은 그렇게 해서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136년에 장수왕은 분명히 전성기를 맞이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갑자기 침묵합니다. 조용해요. 그리고 나중에 장수왕이 위례성으로 쳐들어와서 한성 백제를 멸망시키죠. 이때가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475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연을 함락하고 한성 백제를 함락시킬 때 사이에 공백이 20년이 넘게 있어요. 이 2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나 걸렸느냐? 이게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자, 아무튼 고구려가 광개토왕 장수왕대에 의해서 강건해지니까 남쪽에 있던 백제와 신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일단 백제는 계로왕이 즉위해서 어떻게든지 국가를 재건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왕성도 키우고 성벽도 새로 쌓습니다. 물론 이거는 좋지 않은 뜻으로 기록에 쓰여져 있어요. 왕이 꼭 사치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써놓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건데 그 고대에 국가를 강화시키려고 하려면 이 유럽 봉건 사회를 비유를 들면은 봉건 영주들의 권력을 누르고 왕이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왕권 강화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는데, 국가의 기능을 강화하려다 보면 고대 사회는 왕권이 강화돼야 되는 그런 면목이 생기긴 생깁니다. 왜냐하면 봉건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백성, 그들의 통치력을 왕이 가져와야 되고 요거를 국가적인 구조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고대는 아무래도 이 뭐랄까 약간 봉건제 비슷한 구조가 있으니까 이게 국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처럼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보통 도성을 크게 쌓고 뭐 궁궐 짓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딱 그것만 보면 제가 사치하고 뭐 이래서 그 지방에 있는 뭐 이런 백성들이나 세력들이 막 불만을 터뜨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국가 기능 강화를 위한 포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던 거는 그 전에 광개토왕한테 한성이 함락당하고 대신들이 잡혀가고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명분이 됐겠죠. 그래서 계로왕은 아무튼 국가를 부흥시키고 군대와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영주나 봉건 영주 같은 이런 세력을 이렇게 힘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왕하고 저 지방에 있는 애들 사이에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대사를 가만히 보면 중앙에 있는 귀족이라는 사람들은 거의가 친인척이거나 그 주변에 있는 몇몇 강력한 집단들, 예를 들면 백제 같으면 뭐 사택씨, 목씨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몇몇 집안들이에요. 뭐 신라로 치면 석씨, 김씨, 박씨 뭐 요렇잖아. 그리고 더 센 거는 자기네 집안이에요. 신라도 진골, 뭐 성골 이런 구조가 있었지만은 백제도 가만히 보면 왕, 동생, 제후, 삼촌 이런 사람들이 또 대세력들이거든요.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 가지니까. 그래서 이 왕이 국력을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뭐 왕의 권력을 직할지를 강화한다, 왕의 권력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 중앙과 지방만의 싸움이 아니라 중앙 내부에서, 심지어는 가족 갈등 같은 걸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분열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일을 하려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백제 안에서도 무슨 내분이 나가지고 귀족들 일부가 고구려로 망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장수왕의 군대와 그 사람들이 같이 돌아오는 이런 사건도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중앙집권화를 강화해서 국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 안에 내부 갈등도 극심해진다. 이제 이런 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로왕은 또 하나 국제, 워낙 고구려가 세니까 국제 관계에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472년에 북위한테도 편지를 보내서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계로왕의 동생이었던 곤지를 일본으로 보내죠. 물론 이게 계로왕의 동생이란 말도 있고, 계로왕의 아들이 문주왕의 동생, 그러니까 계로왕의 둘째, 셋째인지 하여간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아들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동생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곤지를 일본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왕의 동생이라고 해도 또 다 영지도 있고 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너 나 몰아대는 거지 이러면서 조건으로 왕비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비를 줘서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마 아니 아들한테 왕비를 줬겠어. 그러니까 동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 기록이 사실이라면 동생일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그 왕비를 줬다는 얘기가 약간 야사스럽고 해서 그 일본석에 나오는 얘기라 뭐 그거 아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아무튼 뭐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동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죠. 아무튼 이게 백제의 사정이었어요. 그럼 신라는 어땠냐? 신라는 광개토 왕이 신라를 와서 도와줄 때 이미 그 외의 침공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이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눌지왕이 싸우다가 포로로 잡힐 뻔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났다. 안개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났다. 뭐 지금 경주에 들어가는 입구 동쪽에서 경주를 오면은 딱 산이 하나 막고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있는데, 이게 명활산성입니다. 그 명활산성에서 싸우다 패했는데 안개 때문에 포로가 되지 않고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고구려에도 인지를 보내고 외한테는 두드려 맞고, 그래서 뭐 그 유명한 박제상의 설화도 나오고 어쩌저쩌고 하는데, 그러다 이렇게 양쪽에서 공경을 받으면서
이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쪽도 믿을 수 없고 저쪽도 믿을 수 없고 사는 길은 자립뿐이다. 그래서 자립을 하려고 또 하는 의지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신라 내부에서도 세력이 분열된다는 거죠. 실성왕이 고구려의 인줄로 갔다 돌아와서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보복을 했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것은 신라의 국내 정치 세력도 분열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돼서 우왕좌왕하는데 외의 침공이 자꾸 거세져요. 그리고 이때 이제 외의 침공은 당시는 일본이 통일된 국가가 아니고 여러 세력들이 연합이니까 이때 이제 쳐들어오는 거는 그 중에 일부 세력들, 누군가 신라 땅에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집단이 주도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백제계가 관여되어 있다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본서기 기록이고 일본서기는 또 백제계 분들이 많이 좀 기록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그쪽이 더 중점적으로 쓰여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당시 일본이 통일국가는 아니니까 통째로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나중에 그 소가씨 같은 약간 백제계 유민들 세력들이 이제 신라 공격에 굉장히 열중하게 돼요. 그래서 요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 전부터 백제에서 일본의 세력이 꽤 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서로 협력하면 좋은데 또 이렇게 바다 건너 있잖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기반을 잡고 거기서 그냥 여기서 내가 더 세력을 불려 살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힘을 가지고 백제로 돌아와서 백제 왕실의 권력을 가져보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트러블도 좀 났던 것 같고 뭐 당시에 아마도 내가 굳이 백제 땅에 돌아가서 권력을 잡느니 그냥 내 독자적 세력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신라를 공격해서 저거를 내 영주로, 내 땅으로 만들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졌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요거는 뭐 그 뒤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인간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이나 그 역사의 어떤 보편적인 형태로 봐서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한반도 내의 세력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약탈을 오르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가 신라를 치는 침공도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 신라도 이제 견디다 못해하고 다시 고구려에 구원 요청을 합니다. 장수왕한테 요청을 하는데 장수왕이 이번에도 군대를 보내 도와줍니다. 그런데 광개토왕 때처럼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니네가 지금 지속적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군사고문단 같은 걸 보내주겠다. 그래서 100명인가 뭐 하여간 그 상당한 장수와 무사들을 주둔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장수나 무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니까 이게 한 명당 10명, 50명이면 100명이면 5,000명, 10,000명도 거느릴 수 있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세력이죠. 그런데 아까 이미 신라의 친고구려파 그리고 솔직히 친외파도 있었겠죠. 이런 세력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군사고문단이 주둔하면서 그리고 이전에 신라왕들이 친고구려파, 반고구려파 막 이렇게 나뉘는 꼴을 봤으니까 아마 그걸 완전히 점령을 해서 고구려의 영토로 만들자고 한 건지 친고구려 인사를 내세워서 속국화를 시키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속국화하면은 그 다음은 또 자기 나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어떤 그런 음모를 꾸몄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설이 돼요. 휴가 가면서 누가 또 입방정을 떨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잘해라. 그 말을 듣고 이제 바로 신라에가 와서 꼰질러 바칩니다. 이렇게 돼서 당장 걔들을 다 처치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서기에 있는 얘기라 100%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고 일본서기라는 게 왜곡도 많지만 연대를 조작한다거나 자기 편에 유리하게 쓰는 거지 그 어떤 백제계나 신라계 사람들의 사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사건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치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신라가 이제 고구려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강해야겠다. 그러면서 특히 자비왕 때에 전국에 요새 성교를 깔고 요새화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냥 직접적이고 선명한 작전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한성 백제 수도 위례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고구려군에게 살해됩니다. 측면을 쳐버려서 뒤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걸 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구려군을 격파하게 됩니다.